저는 지금 여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아주 멋진 카페입니다. 서기로운 날 우리 아미고 동지께서 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셔서 저희들 아주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기 서귀포에서 제주도의 아미고 동지들과 함께 대화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 질문 궁금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치, 특히 우리 자유파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자유파의 철학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개성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중에 누군가가 완전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라가야죠. 뭐 토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한데. 그런 거는 이제 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고 토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정치사회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철학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이제 사회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질서 있게 사느냐? 그건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인정한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차이를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토론이 시작돼요.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토론을 왜 합니까? 죽여버리지. 그렇죠? 이런 철학이, 우리 자유주의 철학,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형성되는 데 한 300년 걸렸어요. 그게 근대 시민혁명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300년 서구의 선진국가,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한 300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수많은 피를 보면서 만들어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1945년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리고 1948년에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구 선진국가들의 시민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쭉 300년간의 그런 근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체현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선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민주적 절차에 충실한 거예요. 반면에 한 180년 전에 나타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절대자를 인정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절대자는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 개성과 주장을 할 수 있는 다 다양한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그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시작돼요. 그 절대적인 존재가 뭐냐? 계급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전일적 계급이라고 불러요. 모든 다른 계급과 다른 전일적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고, 그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신, 프롤레타리아트의 그 정신을 구현한 것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은 틀릴 수가 없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오류의 존재인 거예요. 이게 막스와 레닌이 만들어낸 공산당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변형시켜서 당 대신에 수령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은 어쨌든 하나의 조직인데, 전일적 조직, 무오류의 조직을 상정한 게 공산주의자들인데, 북한은 그 조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한 사람이 유일무이한 전일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랑 똑같은 거지. 이제 그렇게 가요. 그러면 공산당에서는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 체계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김일성 또는 김정은과 나머지 다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화와 개조의 대상이에요. 김정은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살고, 김정은이 하는데 뭔가 좀 의문을 갖거나 또는 이견을 갖거나 하면 무조건 숙청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기서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한다고 하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려고 그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을 내 생각에 동의하도록 제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공산주의자라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토론 안 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내일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이견이 있으면은 잠깐 나와. 그래갖고 뚜르고 패.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아우지 탄광에 보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총살시켜버려. 그러니까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늘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합리적 계산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그러면 내 말대로 하는 게 니한테도 도움이 돼. 이래야 설득이 되잖아.
내가 오라, 따라와. 이건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설득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오라, 넌 잘못됐어. 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안 그러면 너 혼날 거야. 이런 거잖아. 이건 사실은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불가능하죠. 이게 공산당이 하는 짓이에요. 김정은이가 또는 조선노동당이 또는 종북주사파들이 하는 거에 절대적으로 오라. 따라오면 살 것이고 따라오지 못하면 죽을 것이야. 이거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대화가 아니고 토론이 아니고 폭력이라고요.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나하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토론을 해보는데 그래서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저는 여러분을. 그럴 때 이 설득의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야 라고 설득하는 게 핵심이에요. 나한테는 좋고 너한테는 안 좋지만 내 말이 맞으니까 따라와. 이게 공산주의라니까. 그래서 나한테 좋을 뿐만 아니라 내 말대로 하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이 더 생겨 라고 설득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주고받는 거죠. 내가 독식하려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정도 양보하고 너도 어느 정도 양보해서 너하고 나가 더 크게 만들어 먹자. 거래란 말이에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왜 로비스트법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로비 활동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냐? 설득의 방법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이를테면 대통령한테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할 때 야, 너가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너한테 후원해 줄게. 후원회 만들고 후원금 걷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선거 때는 우리 조직 회원이 3,000명 되는데 너한테 표를 찍어줄게. 그러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래, 너네가 나를 그렇게 지원해 주면 그러면 내가 너네가 원하는 그 법을 내가 입법 발의를 해줄게. 서로 주고받잖아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정치의 본질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합법화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성립 과정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걸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 철학이 내면화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뭐 유교 같은 그런 철학도 있고 또 하나님 찾는 이 기독교 신앙도 좀 들어가 있고 부처님 대자대비하는 불심도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자유민주주의적인 절차인 선거라고 하는 것도 막 들어와 있고 막 짬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밀고 당기고 주고받고 이런 거를 뭔가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증거예요. 자, 최근에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한 2달 전에 저희 고성우 TV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저 종북수사파들과 싸워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6.3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힘 혼자 갖고는 안 되니까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광화문 또 세이브코리아 이 자유파 세력과 전부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려면 우리가 오르니까 따라와. 이래 갖고는 안 된다. 함께 하려면 야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양보할게 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 다른 선진국가들이 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크고 당원수도 많고 현역 의원도 107명이나 되고 다른 정당은 현역 의원도 1명도 없고 그러니까 1대1로 주고받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이지가 않잖아. 합리적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제가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 230명 정도를 우리가 뽑는데 그중에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한 30명 정도의 자리를 다른 자유우파 정당과 사회단체, 우파단체들한테 배정을 해라.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내 정당과 사회단체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다른 문제고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한 30석 정도를 내놔라. 그러면 이거를 다른 정당과 사회단체가 자기들 형편에 맞게 어떤 정당은 5개, 어떤 정당은 4개 이렇게 해서 나눠 가면 이제 거래가 끝난 거잖아. 그러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느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다른 정당들이 다 몰아주고 어느 정당은 국민의힘이 배려하고 양보한 그 지역의 후보가 만약에 자유통일당 후보면 국민의힘 당원들도 다 자유통일당 후보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저 좌파 것들이 막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저를 공격을 해대고 또 우파랍시고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한동훈이 같은 배신자들이 제가 공천에 개입하는 증거라면서 제 발언을 막 갖다가 막 대서특필하듯이 막 공격해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 진짜 근대화되지 않은 원시적인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서로 밀고 당기고 협상하고 주고받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요. 제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좌파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마치 부도덕한 공천거래와 공천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저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들은 사실 이거를 거의 생활화하고 있어요. 선거 때마다 좌파들은 나눠 먹기 하잖아. 진보당에 몇 석, 어디에 몇 석, 정의당에 몇 석, 어디에 몇 석,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가 되잖아요. 원래 이게 우리 자유파의 철학인 거예요. 좌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좌파는 절대적인 당 중심이 하나 있고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따라오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는 게 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도 사이비 좌파지. 그래서 저것들은 주고받고를 해. 근데 원래 그게 우리 자유파의 정치 행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몰래 숨어서 뒷거래 할 일이 아니에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 대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종북주사파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연합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디, 자유통일당은 어디, 이를 우리가 나눠서 공천하고 선거 때는 힘을 합치기로 했다. 그리고 정책적 차이가 요런 점, 요 점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이 내각제 하고 있잖아요. 내각제는 한 당이 과반을 얻기가 힘든 선거 구조예요. 그래서 늘 그쪽은 연정을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 1당이 2당, 3당하고 정치연합을 해요. 그래서 내각을 같이 연합으로 구성해. 그때 이 사람들의 협상이 다 주고받기 협상해요. 너하고 나하고 90%는 같은데 10%는 요거에 있어서 좀 다르다. 그러면 너네 정책 중에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여 줄게. 그리고 요 내각 장관 중에서 요 자리는 너네한테 줄게. 이걸 공개적으로 협상한다고요. 그걸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대놓고 당당하게 해야 될 일을 마치 뭔가 구린 일을 뒷골목에서 하듯이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바보짓이죠. 오히려 그거를 저 좌파 것들이 훔쳐가지고 맨날 한다니까 선거 때마다. 그래서 선거 때 저것들은 당겨하는데 우리는 분열되는 식으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특히 교육감 선거 보세요. 맨날 우리가 당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으로 동의를 얻어서 연합을 하는 것이고 저것들은 폭력으로 협박해서 갈취해가는 거예요. 그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30개 하면 된다고 얘기할 때 30개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줘봤자 떨어지는 곳은 안 주는 거랑 똑같다. 국민의힘이 가끔씩 선거연합할 때 그 짓을 했거든. 그래갖고서 지그들이 나가도 안 되는 지역을 선거연합한다고 던져줬어. 호남에 어디 몇 군데 이런 식으로. 그 나가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청년들 배려한다고 그러잖아.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에서 청년 배려 했어. 그래놓고서는 꼭 어려운 지역의 청년들을 내보내. 그래서 다 떨어져. 그런데 지금들은 써먹을 만큼 다 써먹은 거지. 우리가 청년을 중시해서 이렇게 해서 몇 %를 청년 공천을 줬다. 가산점도 얼마나 줬다. 그래놓고 나가봤자 안 되는 지역에 내보내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장동혁 쇄신안 그 전에 나경원이 지방선거 기획단 이끌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청년들에게 나이에 따라서 20대는 가산점 60%, 30대는 가산점 50%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겠다. 이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산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100표를 얻었어. 가산점 60을 준다는 뜻은 100표를 160점으로 160표를 계산해 준다는 거야. 내가 10% 득표를 하면 60%를 얹어서 16% 득표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청년 중에 10% 득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수십 년간 그 동네에서 선거에서 싫든 좋든 누구 그러면은 빠삭하게 아는 낡은 기득권 정치인들은 아무리 그게 무능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은 25, 30은 기본으로 나오거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청년도 그 지역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고 전투력 뛰어나고 능력 출중한 청년도 집어넣으면 2%, 3%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2% 나오는 청년한테 가산점 60%를 줘서 3%로 만든다고 이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산점은 40%가 최대였는데 이걸 60%로 올린다는 것도 매우 혁명적인 발상이기는 해. 그래서 제가 그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가산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청년을 중시하는 정당이 되려면 비례대표를 전부 청년으로 줘라. 지방선거도 비례대표가 있거든. 대개 이 비례대표는 여성 배려 몫으로 여성들한테 그동안 많이 줘왔어요. 그걸 청년들한테도 줘라. 그다음에 누가 나가도 당선될 지역이 있어요. 따로. 그 지역에 전략공천해라 청년들을. 왜 그 엄청난 그 진입장벽이 있는 기성정치인들하고 경쟁시키면서 가산점 60% 준다고 생색만 내냐. 60% 가산점 받아도 될 사람들이 거의 없다. 청년들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와 뭐 60점이나 준대. 야 뭐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또 뭐 그냥 주고받고 야합하는 것 같아. 뭐 몇 자리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좌파 것들이 우리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자유파가 이념이 투철하고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좌파 것들의 그 이간질에 너무 쉽게 넘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좌파들이 진짜 해먹기 쉬울 것 같아. 그냥 먹이를 툭툭 던지면은 주는 대로 다 낚이니까 우리 자유파가. 그래서 이런 정치에 대한 이념적 투철함과 동시에 현실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주 적확한 이해들을 동시에 갖춰야만이 우리 자유파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또 공부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기 모여주신 우리 제주 아미고 동지들뿐 아니라 이 영상이 나가면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거의 다 보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 전체한테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지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것도 좋고 또 아무 관계 없지만 궁금한 것도 좋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 선거가 문제입니다. 부정선거가.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는 선관위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때문에 전부 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선관위를 없애고 그 선거 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앙안전부는 한 과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차츰 시도로 내려올 이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한 두세 사람씩 하면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하나도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떻게 좀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의견이세요. 또 실제로 그렇게 그 선거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을 고쳐야죠. 법을 고치고 국회의원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생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이 의견을 막 100번 1000번 이걸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전선거를 정말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전선거도 마찬가지고 전자개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더 많았어요.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 그거를 손을 못 본 우리 책임도 커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해야지. 사전투표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수당일 때 통과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당이었을 때 통과된 법이라니까. 국회 선진화법으로 나경원을 비롯해서 수십 명이 한 5년 넘게 재판받았잖아요. 그 국회 선진화법 우리가 집권당일 때 다수당일 때 우리가 통과시킨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념에도 투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 현장의 현실감도 전혀 떨어지는 자들이 어쩌다 줄 잘 서가지고서 배지 달고서 4선 5선 된 자들이 지금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주장은 계속하되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시면 안 돼.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분들이 해봤자 뭐해 또 부정선거일 텐데 그럼 그 얘기는 그럼 선거하지 말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선거를 안 하면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총 들고 나가서 막 혁명하듯이 이렇게 해서 뭐 혁명정부 구성하고서 선관위 없애고 막 선거법 뜯어고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세력이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문제는 유일하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주장을 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고치지, 그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선거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씀을 더 세게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때 진짜 이재명이처럼 어쩌려고 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어쩌라고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자유파 정치 지도자들의 고민이에요. 이거는 현실화시키려면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데 총선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잘못된 제도, 문제가 많은 제도지만 이 제도 하에서 치러줘야 되는데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 선거가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선관위가 지난 대선 때 그 1시간 단위로 실시간 투표자 수를 공개를 했잖아요. 그거 가만히 있었으면 절대 그것들이 안 합니다.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7년, 8년 이상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왔기 때문에 선관위 저것들도 종북 스타파 저것들도 뭔가 하는 흉내를 내야만이 지것들이 먹고 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것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시간 1시간 단위로 실시간 투표자 수를 선관위가 발표하는 순간 우리가 수 개표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가 셌잖아요. 그것하고 틀린 지역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조작한 것 아니냐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공격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안 고치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선거 참관인이 자기 도장을 찍게 만든다. 자기가 직접 사인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도 법 개정과 관계없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은 저것들이 밀려서라도 하게끔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자꾸 사전투표 하면 안 돼. 전자개표 하면 안 돼.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거는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에 자꾸 역량을 지나치게 많이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장을 하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민단체가 바깥에서 광야에서 아무리 부정선거를 울부짖어도 당사자가 아니야. 우리가 국민인데 무슨 그런 포괄적 의미의 당사자는 맞지만 이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당과 후보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재검표 요청도 일반 국민인 우리가 너무 부정선거가 심했다고 우리가 재검표 요청을 하면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정당과 후보가 직접 재검표 요청을 하면 안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당사자가 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돼요. 후보가 당사자가 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돼. 지난번 대선에서는 그 당사자가 국민의힘이었고 김문수였단 말이에요. 이 당사자가 부정선거의 수많은 의혹과 물적 증거들로 추정되는 상황들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승복해버리니까 싸움이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김문수의 그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의 부정선거 투쟁의 당사자가 정당과 후보다. 정당과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 부정선거를 자기가 당사자로서 자기의 어젠다로 밖에 만들 거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백날 투덜거리고 백날 화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합시다. 박사님 혹시 주린이를 아십니까? 주린이. 주린이? 네. 설명하세요. 주식 어린이. 네, 말하자면 정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최근에 좀 헷갈리는 그런 스피커들 장동혁 대표님 또 이제 발언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정립이 안 된 청년들이 많이 헷갈려서 실망하였다 등등등 많은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정치를 바로 알아듣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정치를 깊이 공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피커분들이 좀 쉽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알겠어요. 저희가 정린이기 때문에 알아듣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뭐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친 게 한 7년 정도 옛날에 어릴 때 경험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하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석학도 강의실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은 영 그 요령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국민 눈높이 맨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민이 알아듣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은 별로 없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원로 선생님들, 대가, 일가를 이룬 선생님들은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워. 그런데 뭐 어느 대학에 무슨 저 박사를 따고 왔네 그러고 하는 이 교수들 보면 강의가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아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하면 국민들한테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잘 정리가 돼 있으면 국민들한테 왜 어렵게 얘기해요? 알기 쉽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식하거나 아니면 지 꿍꿍이를 따로 숨기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재명이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개딸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자입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지만 개딸 눈높이에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이 현역 정치인들 중에 이재명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는 저렇게 저 성남시장 때부터 혼자서 중앙정부 청사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성남시장에 불과한 자가 혼자 그 1인 시위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지 힘으로 커온 거예요. 종북주사파들이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야. 이 이재명의 개딸의 시작이 손가락 혁명군이잖아요. 손가락 혁명군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가 맨날 밤마다 또닥또닥 해갖고서 SNS를 해서 한 명, 두 명 모은 게 지금의 그 개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적 필패. 이재명이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과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실력들이 있어요. 이른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경적 필패. 저걸 가볍게 보다가 또 우리가 패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계하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핵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소신과 철학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절대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이 뭐 어렵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말이 뭐 어려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자가 어려워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가 어려워요? 이게 그 지도자들의 완전히 내면화되어 있고 체화되어 있고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국민들이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을 좀 국민이 알아듣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정치 지도자 스스로 국민들과 한 몸이 되도록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연회야 비로소 알아듣게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국회의원 이석수가 한 10석만 더 얻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이렇게 좀 짚어보는데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게으른 정치인이다. 이건 어떻게 왜 말씀드리냐면 제주도를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역대 대표가 안 온 거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도. 특히나 이 서귀포 지역, 이 지역은 굉장히 처음에 박빙으로 막 나갔는데 나가다가 4.3 지나면서 이렇게 한 17%로 떨어졌는데 요때 한 번만 대표가 와주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셀카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셀카 찍느라고 못 온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십시오. 한동훈이가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1차 말아먹은 건 공천이고 공천을 완전 개판으로 했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이자가 일십하는 바람에 읽고 씹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총선 이슈보다도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 이자가 노린 거는 나는 윤석열 똘마니가 아니야. 나는 김건희 똘마니가 아니야.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논란을 지가 얼마든지 논란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도 있었고 논란 초기에 지가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키웠어요. 그래서 이자가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똘마니가 아닌 정치인 한동훈이로 족벌 언론들이 키워준 그 지정치 때문에 사실은 총선을 말아먹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이자가 당대표랍시고 지원 유세를 가면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가 지원 유세하러 왔으니까 지가 후보 옆에 서야죠. 그러면 가운데 누가 섭니까? 후보가 서야 돼요. 근데 이자는 지가 가운데 서.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가서 유세를 하려고 그러면 그 후보자가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하는 약속이 있어. 공약. 그 공약을 당대표가 왜 가냐면 이게 이 후보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당이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이 후보가 얘기한 이 공약을 여러분들이 진짜 실현을 원하시면 제가 보증할 테니까 찍어주세요. 이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이자는 지역에 가서 그 후보의 공약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 얘기만 하고 다녔어. 그 한동훈이가 심지어는 후보를 지원하러 갔는데 후보 이름을 모르고 간 적도 있어요. 예. 연단에서 후보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후보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후보들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그 정도로 선거를 말아먹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뭐 2년 전 총선에 한동훈 책임론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이를 법무장관으로 키우고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을 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당장 저만 해도 그때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한 달 이상 계속됐을 때 제가 그때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 100번도 넘을 거야.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그리고 한동훈은 선대위원장으로 시켜야 해. 왜? 비대위원장은 공천이라는 험난한 산을 넘어야 가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원희룡이 맞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선거에 간판 노릇을 한 달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저 신선한 상품처럼 보였던 한동훈이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한 달 이상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비대위원장 안 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면 어제 이 청년단체가 그 성명서를 냈어요. 그 장동혁 쇄신안을 보고 성명서를 냈는데 그 성명서의 맨 마지막에 지금은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전략을 차분하게 짤 때다.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문을 보고 아 정말 우리 청년들 믿을만하다고 내가 느꼈어요. 다시.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계몽된 청년들을 앞에 세우고 계몽된 청년들이 가는 길을 그냥 쫄쫄 따라만 가면 될 것 같다. 당장 여기도 청년들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낫다고 저 진짜 생각해요. 아니 제 머릿속에 뭐 지식이 몇 개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무슨 대단한 거예요. 실제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을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이게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잔다크가 그 영국과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구했을 때 나이가 16살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만세 부르다가 감옥에 갇혀서 계속 감옥에서 만세 부르다가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요. 방광이 터져서 죽었는데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가 처해 있는 엄중한 정치 현실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자. 감정 폭발하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부터 하루 종일 내가 욕하고 다닐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냉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더 처절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